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북대학교 정보재정지원사업 성과포럼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정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행사는 전북대학교의 주요 정보재정지원사업의 2022년 우수성과 사례에 대한 공유 및 확산을 위해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게끔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북대학교 정보재정지원사업 성과포럼을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일 성과포럼 행사 일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북대학교 기획처장님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정보재정지원사업 변화와 대학교육 혁신 방향의 주제로 공주대학교 김훈호 교수님의 특강, 그리고 전북대학교 재정지원사업 현황 안내, 국립대학 육성, 대학혁신지원사업, 링크 3.0, 4단계 BK21, 지역선도대학 육성, 그리고 디지털혁신 공유대학 에너지 신산업, 디지털혁신 공유대학 빅데이터 사업 순으로 사업 소개 및 성과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정용채 기획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는데요. 오늘 교육부 관계자와 정보재정지원사업 관련 회의가 갑자기 잡혀서 영상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기획처장 정용채입니다. 먼저 직접 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2주기 국립대학 육성사업 관련하여서 교육부 정책평가회의에 갑자기 참석하게 되어 부득이 영상으로 대체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대학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행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의 성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계신 각 사업 단장님이야 교직원 선생님, 그리고 개별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대학을 비롯한 국공립대학들은 학부 등록금의 지속적인 동결, 학력 인구의 감소,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학교 자체 재원만으로 학교 운영을 하기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7개 사업의 22회계년도 국비 교부액은 총 290억 원입니다. 이는 22회계년도 우리 대학 주요 사업 예산 335억 원의 86.6%에 해당되는 매우 큰 규모입니다. 각 사업단에서 우수한 성과를 위해 노력해 주신 덕분에 전년도에 인센티브로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21억 9천만 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은 1억 원, 디지털혁신공유대학 에너지 신산업 분야는 1.6억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부터는 신규로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일명 RIS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게 되고 국립대학 육성 및 지역혁신 지원 사업은 통합되어
통합되면서 동시에 사업 규모는 1.4배 확대되어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의 규모는 더욱 커질 예정입니다. 2023년도에도 우수한 사업평가 및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우리 대학 구성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필요합니다. 대학본부, 부속기관, 단과대학, 학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를 통해 새로의 사업을 준비하는 부서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채 기획처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공주대학교 김훈우 교수님께서 특강을 해주시겠는데요. 특강 주제는 정부재정 지원사업 변화와 대학교육 혁신 방향으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관리 컨설팅, 연차평가위원, 대학혁신지원사업 컨설팅, 연차 및 종합평가 평가위원 역할을 수행하시는 등 정부재정 지원사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으십니다. 특강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발표 자료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주대학교 교육혁신본부에서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은호라고 합니다. 오늘 포럼 현장으로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 학교에도 비슷한 행사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대신 인사를 드리는 점 너그럽게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처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변화와 대학교육 혁신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전북대 안에도 저보다 훨씬 더 지금 정부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전북대에서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처장님, 제가 이 국립대 육성사업 설계를 위해서 연구를 하는 과정 중에 몇 번 뵙고 전문적 조언들을 청해 들었었는데요. 기획처장님께서도 아마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워낙 잘 알고 계시고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셔서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나 이 방안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거는 아마도 현재 이 정부에서 국립대 육성사업과 관련된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국립대 육성사업은 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국립대분하고 합해지는 수순에 있죠. 그 연구에 같이 하다 보니까 이 현재 교육부 안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고 또 관련해서 대학에서 어떤 준비들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 아이디어를 좀 보태줬으면 하는 이 기대로 저에게 말씀을 주셨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교육 현재 어떤 변화들이 있고 국립대에게는 또 어떤 역할들이 요구되고 있는지, 그리고 고등교육 정책의 최근 추진 동향이 어떠하고 또 정부 재정지원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대학에서는 어떤 준비들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국립대가 위치하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감소가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죠. 사실은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이 돼 왔지만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구 소멸, 그러니까 지역 소멸 문제라든가 인구의 급감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인정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고요. 행안부에서도 최근에 작년 21년이죠. 10월에 처음으로 89곳 정도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 고시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지역의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 때문에 가장 큰 문제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고요. 각 지역의 전북대를 포함한 거점대들 입장에서도 지역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거점대에서 이 확보를 해서 교육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 친구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지역에 있는 일자리에 취직을 하기보다는 수도권 지역으로 모두 다 이탈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10년간 10대, 20대 수도권 순이동률을 살펴보시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고요. 그게 국립대학의 지역에 있는 대학의 위기이자 지역의
이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 역할들을 국립대가 이 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의 지역 정주까지 책임질 수 있느냐.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지자체가 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점점 고등교육에 대한 뿐만 아니라 초, 중, 등 교육에 대한 모든 권한, 교육에 대한 권한도 지역의 어떤 인구 감소의 문제하고 연결해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최근 흐름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는 훨씬 더 그 연결고리의 문제들을 주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자체 단체장들의 권한을, 교육에 대한 권한을 확대해서라도 지역의 문제와 교육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다라고 하는 게 현재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지역의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문재인 정부부터 사실은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처럼 2020년에 RIS 사업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전국 6개 지자체, 대학, 지역 혁신기관 플랫폼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요. 4년제 대학에서는 RIS가 있다라고 하면 전문대에서는 하이브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과 기초 지자체들이 모여가지고 지역의 산업과 지역사회 발전과 그리고 대학이 혹은 전문대학이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공주대학교가 있는 대전, 충남, 세종 지역 같은 경우는 ICT 모빌리티 쪽으로 지금 RIS 사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대학의 전체 학문 분야를 커버하지는 못하지만 그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배우지의 산업 구조나 산업 특성을 보고 그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의 역할들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2월 1일 날 발표가 됐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RIS-2라는 사업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제 구축 사업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올해부터 시범 사업을 도입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RIS와 RIS-2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요. RIS는 사실 설계 초기에는 지역사회의 산업이나 지자체하고의 연계 부분이 중심이 돼서 지자체나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사업으로 설계가 추진이 됐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를 못했어요. 원래 RIS가 설계가 되면서 각 지역의 권역별로 예산 배분을 하면서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 안에는 지자체와 지역사회와 지역사회 산업과 대학이 들어오는 형태의 법인을 구축하고 그 법인을 통해서 대학의 지역에 재정 지원을 하는 구조를 갖추려고 했는데 지자체에서도 법인을 만드는 데 굉장히 부담스러워했고 대학도 마찬가지죠. 특히 이제 다른 부처에서 과기부나 이런 데에서 이미 지역의 테크노파크나 이런 법인체들을 만들어 놓긴 했었는데 이 RIS라는 사업이 얼마 갈지 사실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기존의 법인에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두 개가 통합됐을 때 나중에 재정지원 사업이 멈추고 난 뒤에 형성됐던 재산들을 다시 법인을 해산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나 여러 가지 하여튼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있어서 RIS 사업이 추진되면서 법인으로 가지를 못하고 대학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RIS 사업은 주관대학의 총액 1년에 400억에서 600억 정도 되는 예산들을 다 투입을 하고 그 주관대학을 통해서 참여대학이나 참여산업체, 지자체로 예산이 배분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나 지역의 산업 발전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파급 효과나 혹은 지역의 주도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약한 모습들을 보여왔고요. 그게 RIS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문제로 지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지역이나 지자체가 좀 더 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형태로 고등교육을 끌어가는 형태로 재구조화를 하는 논의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게 RIS-2 사업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요컨대라는 부분에 적어놓은 것처럼 지자체나 대학의 협력 기반이 RIS는 총괄대학 중심, 주관대학 중심이라고 하면 RIS-2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는 거고요. 과거에는 교육부에서 돈을 내려줄 때 한국연구재단이라는 전문 기관을 통해 가지고 각 대학의 돈이 나눠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RIS-2 체제로 가게 되면
각 지역의 고등교육 재원들을 배분할 수 있는 법인체를 구성을 하고요. 이게 법인체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에 도에 바로 예산을 내려주게 되면 도의회가 예산 편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도의회의 어떤 이 의지나 방향에 따라서 고등교육 혹은 지역 산업과의 연계 사업에 대한 방향이 훼손될 수도 있고 하는 걱정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지역에 그런 것들을 도의회도 한 이 팩터로 참여를 하는, 그래서 지자체와 대학과 지역사회, 의회 모든 사람들, 이해관계자들이 법인체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별도로 이 고등교육과 지역산업과의 발전을 위한 그런 방안들을 고민하는 형태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RIS E센터라는 그 그림 안에는 지역의 고등교육 재원을 배분하기 위한 법인체 구성까지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시작은 교육부 재원을 가지고 시작을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중앙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이 대학에 대한 R&D 지원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20조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요. 그 많은 재원들을 향후에는 각 부처가 별도로 대학에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RIS E센터를 통해 가지고 각 부처 그 대학에 지원되는 구조로 통합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 이미 RIS 사업 계획이 공고가 되면서 그 안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대학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 연구 지원, 즉 기존의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나 국립대 육성 사업, 링크가 아니고 BK21 사업이죠. 그래서 대학 혁신 지원 사업, 국립대 육성 사업, BK21 사업과 같이 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위한 순수 교육용으로 지원되는 예산들은 기존에 하던 대로 교육부가 전문기관을 통해 가지고 각 대학에 나눠주는 구조를 가져가되, R&D 성격의 그리고 지역산업과의 연계나 이 협력을 통해 가지고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R&D 사업과 그 다음에 중앙부처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다른 대학 지원 사업들은 싹 다 묶어서 RIS E 사업의 전체 우산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RIS E 센터에서는 이 혁신이나 육성이나 BK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에 대한 배분 권한을 갖게 될 거고요. 총액으로 배분이 권역이 되면 그 권역에 배분된 총액을 가지고 지자체와 대학들이 협의를 해서 지역의 산업 발전이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대학에 그 예산이 배분되는 구조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립대학에 아마 이제 굉장히 큰 역할들이 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존에도 지역 발전에서 국립대가 차지하던 비중이 굉장히 컸었지만 지금 현재는 사립대학들이 이제 많이 휘청이고 있죠. 학생 모집부터 지금 등록금 동결 이 부분도 사실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등록금 동결로 인해서 많은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국립대가 지역에서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미래 인재 양성이나 지역혁신의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지역의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나 사회적 공공성 제고에 있어서도 국립대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미 이제 등록금 인상이 점점 이슈화되기 시작을 하면 사립대는 그동안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등록금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아마 인상의 방향으로 가겠죠. 이미 2023학년도, 4학년도부터 등록금을 조금씩 올리는 대학들이 나오고 있고, 그것들을 그동안에는 이 국가장학금 이유형 가지고 어느 정도 정부가 통제를 해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향후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등록금 인상하겠다고 하는 대학들은 국가장학금 이유형을 포기하고서라도 대학에 필요한 필수 재원들을 확보하겠다라는 지금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그런 대학 발전을 위해서 재정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계속 막고만 있을 수 없다라는 게 현재 아마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사립대들이 아마 우선적으로 등록금을 올리기 시작을 할 텐데요. 그렇게 되면 국립대가 지역 저소득층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측면에서도 가장 마지막 보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러한 국립대의 역할들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발표된 내용으로만 보면 국립대 육성과 혁신 사업을 총 이제 합해가지고 갈 때 전년도 대비 한 1.4배 정도 예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미 발표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 돈을 가지고 국립대가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뭐 국가 균형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과 고등교육 기회 이 확대를 의 역할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이 바람들이 아마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국립대도 위기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전북대도 마찬가지고 국립대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입학 정원이 이제 입학 자원이죠. 정원의 급감이라기보다는 제가 저 부분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입학 자원이 급감하고 또 중도 탈락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국립대가 이 재정 위기로 사실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해서 경상비 지원의 중심보다는 이 사업비 중심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국립대 입장에서도 자체적인 어떤 발전 계획을 가지고 이 전략적인 혹은 공격적인 투자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되는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학이 운영되는데 필요한 전체 재원 중에 한 절반 정도만 경상비 형태로 정부 지원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 절반은 사업비 중심으로 받아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혁신 사업이나 육성 사업이나 각 대학의 어떤 자율적인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뭐 최대한 허용을 하고는 있지만 그게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또 정부에서 기대하고 있는 방향으로 혹은 성과가 산출될 수 있는 당장의 성과가 산출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설계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발전 계획의 터에서 혹은 특성화 계획의 터에서 사업들을 운영해 가는 데는 뭐 다소 제약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상비의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립대학도 사실은 사립대학에 못지않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어떤 고등교육 정책이나 재정 지원 사업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동안에 정부는 뭐 지역에 대한 이 강조는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요. 이미 문재인 정부 후반부로 들어오면서 지역에서의 어떤 대학의 역할이라든가 혹은 지역과 대학의 연계나 협력 모델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었고요. RIS 사업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설계돼가지고 추진이 되던 거죠. 그 지역의 무게중심이나 지역의 어떤 권한 부분이 윤석열 정부로 들어오면서 훨씬 더 강화가 된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초중등 교육에 대한 지역의 권한도 훨씬 더 강화되고 있는 중이죠. 이미 이 정부가 시작이 되면서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지자체 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가 이미 수면 위로 올라온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 있어서도 지자체 단체장들의 권한 강화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의 역할 강화는 이전 정부에서부터 이어져 온 흐름이고 이 정부에서는 좀 더 그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자료로 좀 대신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역의 문제들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RIS 2 사업은 이미 국정과제로 언급이 되고 교육부 업무보고에도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하고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장급 이상, 국장급 정도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협력관을 파견하는 형태까지도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의 협력관이 나가서 대학과 그다음에 지역과 이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논의들이 지금 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국립대학에 대한 역할이나 기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도 규모를 확대하겠다라는 게 업무 보고 안에 들어있던 내용입니다.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래서 재정 지원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예상되느냐? 아시다시피 2019년에 이미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재구조화가 한번 있었습니다.
2004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한 번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학교 규모나 학생 수에 따라서 정부의 재정을 배분해주는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이 일부 살아 있었는데 노무현 정부 때 2004년 이후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의 모든 사업들이 평가에 기반한 선택적 지원 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대학의 재정을 배분하게 되면 좀 더 공정하게 재정 배분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변화를 추진했던 건데 지나고 보니까 평가라는 게 대부분 다 여건에 대한 평가들 혹은 이미 여건이 좋았던 대학들이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 대학에서 제출한 계획서를 평가하고 재정 지원을 하다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가 됐죠. 그래서 실제로 2018년까지 굉장히 많은 특수 목적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추진이 됐었고요. 그 사업들로 인해서 모두 다 뭐 에이스 사업도 서울대, 뭐 SCK도 그렇고, 뭐 그다음 프라임 사업도, 그다음 뭐 코어 사업도 이런 기존의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고 그 여건으로부터 많은 실적들을 냈던 학교들이 또 저 재정 지원 사업에서 돈을 가져가는 형태의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9년에 재정 지원 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해 가지고 혁신 지원 사업이라는 게 들어오게 됩니다.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은 아시다시피 학생 수 규모에 기반해서 돈을 나눠주고 대신에 연차 평가나 종합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재배분하는 형태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국립대학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국립대 육성 사업을 가지고 들어오는 형태였죠. 2022년부터 22, 24, 3개년 동안 대학 혁신 지원 사업 2주기 사업이 실시가 됐고요. 대학의 이 자율성이 훨씬 더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1주기 때는 뭐 교육 연구 혁신, 기타 경영 혁신 해가지고 각 영역별로 사실은 대학들이 재원을 쪼개서 사업 설계를 하던 방식이었는데 뭐 교육부가 그렇게 원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초기에 어떻게 이제 시그널이 잘못 전달이 되면서 영역마다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적은 예산을 잘게 쪼개서 운영을 하게 됐고요. 그게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가면서 대학들이 이제 사업의 내용들을 재구조화하고 특정 영역으로 좀 집중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 구조를 변화시켰는데요. 2주기에 들어서는 그러한 대학의 자율성이 훨씬 더 강화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방향으로 설계가 됐었죠. 23년도에는 국립대 육성 사업의 2주기 사업이 시작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이게 뭐 연차가 맞아 떨어졌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 이제 1년 상관으로 22년도에는 혁신 지원 사업이 2주기 사업이 시작되고 2023년도에는 국립대 육성 사업의 2주기 사업이 시작돼야 되는 시점에 와 있죠. 근데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전까지도 국립대 육성 사업과 혁신 지원 사업의 차별성이 뭐냐? 국립대학에서 육성 사업을 별도로 받음으로 인해서 만들어내는 성과라는 게 혁신 사업과 뭐가 다르냐 하는 문제 지적들이 많이 있었죠. 사실은 이게 대학 입장에서는 육성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돈을 받긴 했지만 대학의 공공성 강화라는 게 결국에는 교육과 연구와 이런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고는 공공성을 강화할 수가 없죠. 그래서 두 가지는 엮여 있었고 근데 교육과 연구의 경쟁력 강화는 사실은 이제 혁신 지원 사업의 핵심 과제이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 내용상 계속해서 중복성 문제가 지적이 될 수밖에 없었고 국립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었고 그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쪼개가지고 차별화해서 보여주는 거에 에너지를 또 많이 소진하기도 했고 그래서 새로운 주기의 육성 사업이 들어오면서는 혁신 사업하고 연계해서 혼합해서 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립대 육성 사업이 2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새로운 정부의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새롭게 설계해서 가는 시기이기도 하고 두 개가 잘 맞아떨어져서 이번에 아마도 국립대 육성 사업과 그리고 혁신 지원 사업의 국립대분 예산이 별도로 분리돼 가지고 나와서 국립대학 뭐 가칭 국립대학 혁신 사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국립대학은 국립대학의 재정 지원 사업이 별도로 돌아가고 사립대학은 사립대학들대로 기존의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 돌아가는 두 개가
이분화되는 그러한 형태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있는 것처럼 기존의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 국립대분이 한 1,770억 정도 됐나 봐요. 그래서 국립대 육성 사업에 1,500억과 합쳐져서 3,270억 정도로 예산이 일단 기본 예산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고등 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가 만들어지면서 추가 재원이 들어왔죠. 약 0.2조 원 정도의 추가 재원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이 국립대 혁신 사업이라고 일단 뭐 가칭 이렇게 이름을 붙여본 건데요. 이 사업이 한 1.4배 정도로 기존 국립대 육성 사업과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국립대 분이 더해져 가지고 1.4배 정도 늘어난 4,580억 원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국립대 혁신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지금 현재 교육부도 논의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아마 결과가 나오겠죠.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고 교육부랑 얘기를 나누면서도 결국에는 혁신 사업과 육성 사업은 더해지는 게 맞다. 왜냐하면 두 개를 인위적으로 분리해서 사업을 설계하는 것보다 두 개를 혼합해서 대학이 하나의 사업으로 끌고 가는 게 좋지 나눌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논의들이 계속 있었고요. 그러면 이미 혁신 사업은 22, 24, 3개년간의 계획이 짜져 있고 그걸 연구재단 교육부와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이걸 육성 사업이 새롭게 들어오면서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고요. 마지막까지 논의했던 방향은 혁신 지원 사업의 기본 틀 안에서 육성 사업의 교육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분들은 기존의 혁신 사업에 녹아들게 하고 지역 사회에서의 어떤 공공성 강화나 이런 부분들은 사업 영역을 추가로 과제 영역을 포함해 가지고 혁신 지원 사업의 큰 틀 안에서 그 계획서 안에서 육성 사업의 이 주요 과제들을 녹여 넣는 방식으로 사업 계획을 좀 조정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까지를 드렸는데 최종적으로 지금 기본 계획이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일반 재정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이 진단이 이제 이 사라지게 됐죠. 지금 현재 교육부 발표로 보면 24년에 있을 기본 역량 진단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정량적인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대학에게는 이 재정 지원을 하겠다 모두 다. 다만 성과로 선 지원 후 평가 성과로 이 재정 지원에 차등을 두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이 좀 더 강화가 된다라는 전제에서 보면 각 대학이 어떻게 사업 성과를 관리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율적인 성과 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뭐 IR이 요즘에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죠. 각 대학마다 성과 혁신센터, 뭐 대학 혁신 교육 혁신원, 뭐 혹은 대학 성과 관리 본부 뭐 이런 이름으로 다양한 부서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부서들의 핵심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계획을 어떻게 성과 관리를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교육부 입장에서는 지금은 어떤 이슈까지 나오고 있냐면 특성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국립대든 사립대든 각 대학에서 특성화 방향을 정해서 그 특성화 방향의 터에서 재정 배분을 차등화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대학 맞춤형 성과 지표와 연계한 차등 재정 지원은 당장 적용할 건 아니고요. 24년도에 현재 협약되어 있는 혁신 사업이 끝나고 25년에 새로운 주기의 혁신 사업이 시작이 되게 되면 그때의 재원 배분은 역량 진단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정량 데이터 가지고 자격을 갖춘 대학을 선정하고 그 대학에 대한 재정 배분은 동일하게 하는 게 아니고 각 대학의 특성화 방향, 누구는 연구 중심, 누구는 교육 중심, 누구는 산학협력 중심, 누구는 평생교육 중심, 혹은 뭐 혼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가중치가 조금씩 다르겠죠.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의 특성화를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차등적인 어떤 재정 배분을 하겠다라는 것까지 교육부가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각 대학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혁신 지원 사업 혹은 국립대 혁신 사업을 가지고 2024년까지 끌고 갈 때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느냐. 우리 학교는 어떤 방향으로 특성화를 할 것이고 그 특성화 방향에 맞는 성과들을 어떻게 산출하고 관리할 것이냐. 이 두 개를 묶어서 사업들을 구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은 2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한 상이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으면
2025년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주기의 혁신 사업에서는 좋은 성과를 받기가 결과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지금 2025년에 새로운 사업이 시작될 때까지도 현 정부가 유지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교육부가 고민하고 있는 특성화 방향과 자율적 성과 관리라는 그 중요한 어떤 이 방향은 바뀌지 않겠죠. 그 안에서 대학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각 대학에서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인데, 그동안의 혁신이나 육성이나 양적인 어떤 성장들, 양적인 어떤 프로그램 제공에 집중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아마 실적과 성과의 차이에 초점을 맞춰야 될 텐데요. 그동안의 실적은 아웃풋이라고 보면 몇 개의 프로그램을 돌렸고 몇 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고 몇 개의 교과목들이 개발이 됐고 몇 건의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느냐, 이게 사실은 실적이죠. 근데 그 실적만으로는 학생의 변화, 학교의 변화, 교수의 변화, 직원의 변화, 이런 질적인 변화를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질적인 변화는 뭘로 보여줄 수 있느냐? 아웃컴 지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웃컴 지표의 가장 기본은 만족도죠. 그 만족도에서 출발하는데 만족도에서 멈추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했다. 그럼 비교과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어땠느냐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과, 즉 전공과 교양 과목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도움을 받았느냐,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학생들의 역량이 늘었느냐, 학생들의 중도 탈락률이 줄었느냐, 학생들이 학업에 훨씬 더 집중하고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받았느냐, 이런 것들을 양적으로 혹은 질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혁신지원사업 2주기 설계할 때부터 논의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2주기 사업이라는 거는 버전 1에서 버전 2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버전 2로의 변화는 양에서 질로, 실적에서 성과로 간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개별적인 프로그램 운영에서 연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교과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하더라도 그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별적 효과보다 비교과가 있는 이유는 전공과 교양의 교과 영역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거다라고 하면 그 비교과를 통해서 전공과 교양의 교과들이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혹은 그 반대 방향으로 교양과 전공에서의 교과 운영이 비교과 프로그램에 어떤 방식으로 연계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학생들 프레젠테이션이나 학생들 글쓰기 대회를 연다라고 했을 때 그것들이 교과 영역 안에 있는 교양 과목의 발표 토론이나 교양 과목의 글쓰기나 이런 필수 교과목들, 혹은 커뮤니케이션 인 잉글리시라든 영어 교과에서의 필수 과목들이 어떻게 비교과 프로그램에서의 발표 대회나 토론 대회나 혹은 글쓰기 대회로 연동이 돼서 상호 시너지를 일으키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양적으로 혹은 질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혁신을 위해서 교육과정의 재구조화도 필요한데요. 전공교육과 관련된 변화도 필요한 거예요. 그동안의 전공교육은 개별 교과, 학과에서 담당을 해왔죠. 근데 지난 역량진단에서뿐만 아니라 사업 성과평가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개별 학과에서 전공 교과목을 교육과정을 책임지는 건 맞지만 대학 차원에서는 그럼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느냐. 대학에서는 전공교육 질제고를 위해서 체계적인 어떤 지원들 혹은 어떤 사업들을 추진해 가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성과로 제시하라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각 학과에서 전공교육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노력을 이끌어나기 위한 대학의 노력, 즉 전공교육과정의 운영 성과 점검을 하기 위한 대학의 노력, 전공 인증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각 대학들이 어떤 미니멈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전공교육을 어떻게 개선해 가고 있는지, 혹은 앞단에서 전공교육을 새롭게 끌고 가고 있는 학과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들을 해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구성이 돼서 이 질제고를 위한 대학의 차원에서의 노력들을 요구를 받고 있다는 거고요. 교양에서도 변화도 요구받고 있죠. 그래서 교양 필수 교과목의 확대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교양 교과목의 필수 과목 확대는 대학에 엄청난 재정 부담을 안겨주는 건 맞습니다. 필수 과목이 하나 늘어나게 되면 거점대 같은 경우는 150개, 200개의 강좌, 동일한 강좌가 열려야 되고 그것들 전임교원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다 강사를 써서 갈 수밖에 없죠. 그게 다 재정적 부담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안에서 가장 먼저 논의되는 게 교양 과목인 이유도 각 대학의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라는 아마 대학의 고육지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이제 교양 과목에서의 어떤 변화들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한 변화들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느냐, 이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수많은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수많은 검사가 이루어지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낱낱이 조사의 결과 보고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요. 그게 교육혁신이나 교육 관련된 지원 사업의 성과 분석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통계 분석을 통해 가지고 다른 통제 변수들이 다 통제가 됐을 때 정말 그 사업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이 성과가 향상이 됐는지, 학생들의 변화가 있었던 게 맞는지라는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게 IR 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러한 결과들이 중장기 발전 계획의 이 달성 정도를 확인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이 돼야 되고, 그 안에서 총장이 이 최종적인 어떤 학교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근거 자료로 이런 분석 결과들이 활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증거 기반 경영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IR 센터라든가 성과혁신센터나 성과 분석을 하는 부서들에서 나오는 기본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모델들이 학교 안에서 안정적으로 구축이 되고 돌아간다고 하면 학교의 자율적인 성과관리 구조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성과관리 전문 조직을 만들고 운영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충북대나 뭐 공주대나 충남대나 뭐 많은 대학들이 하고 있어요. 아마 전북대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성과관리 전담 조직에서 단순한 사업의 실적을 분석해내는 게 아니고 사업의 성과들을 분석해내는 구조들을 만들어내야 향후에 이 대학이 증거기반 경영뿐만 아니라 재정지원 사업에서 좋은 성과들을 이룰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뭐 조금 지났는데요. 여러 가지 고민들을 아마 대학에서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대학이 얼마만큼 질적으로 향상되었느냐를 보여주는 그런 구조로 점점점 대학의 자율적인 성과관리 부분이 강조되고 있고요. 그 체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많은 대학들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전북대에서도 그런 고민들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도 같이 고민하고 또 저희 대학에도 그런 고민의 결과들을 같이 좀 안치고 하는 노력들이 같이 협력, 상호 연계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행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향후에 전북대에서 고민하시는 내용들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찬 특강을 준비해 주신 공주대학교 김훈호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전북대학교 정부재정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정용재 기획처장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처장 정용채입니다. 지금부터 전북대학 정부재정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재정지원사업이란 고유의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대학과 사업단을 대상으로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주요 정부 재정 사업을 보면 국립대학 육성사업, 대학혁신 지원사업, 링크 3.0 사업, BK21-4 사업,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 등이 있겠습니다. 각 사업별로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이나 대학혁신지원사업 고유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정부 재정 사업은 교육, 지속가능한 연구, 산학협력, 특성화, 지역사회의 공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 육성의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공헌과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연구, 교육, 그다음에 특성화, 산학연구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대학혁신지원사업은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되 교육과 특성화를 주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링크 사업의 경우에는 교육과 산학협력을 주제로 하고 있고, BK21-4 사업의 경우 대상이 대학원생이며 교육과 지속가능한 연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지역선도대학의 경우에는 교육과
지역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의 경우에는 에너지 신산업과 빅데이터 두 분야가 있는데 모두 학부생을 대상으로 교육과 특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정부 재정 지원 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되 그 사업 간에 중복 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 자체적으로 점검 및 성과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중복 투자 방지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유사한 중복 투자의 판단 기준을 봐보시면 중복이 아닌 경우만 대상으로 살펴보시면 다음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됩니다. 먼저 사업 목적이 서로 다르면 중복이 아니 되며 사업 목적이 같더라도 수혜 대상이 다르면은 다르게 되겠습니다. 중복이 아닌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 목적이 같더라도 사업 간에 서로 사업 조정을 통해서 중복의 문제를 해결한 경우에는 중복이 안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대학은 사업 수립 전에 상호 간에 중복성 검토를 하는데 사업단 단위에서 중복성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실무위원회에서 그 검토 자료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하고 최종적으로 조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조정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학 본부에서는 사업 간의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한 전담 관리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내 구성원 대상으로는 박람회를 통해서 사업 운영 컨설팅 및 특정 사업에만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재정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 기간이 각각 틀린데 국립대학 육성 사업의 경우에는 2018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끝나는 반면에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은 작년 3월부터 25년 2월까지 계속 나갈 것이며 링크 사업은 2022년 3월부터 BK21-4는 2020년 9월부터 지역선도대학 사업은 2019년부터 그다음에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은 2021년 5월부터 해나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올 3월부터는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 국립대학 육성 사업에 포함하여 지원되며 또한 사업 규모도 전년 대비 1.4배가 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신규 즉 RIS 사업에 신규로 참여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단별로 주요 목표에 대한 내용과 어떤 예산 그 비율들은 세세한 내용은 후에 다시 사업별로 보고가 될 예정입니다. 주요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의 성과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시면 국립대학 육성 사업의 경우에는 우수한 사업 평가로 작년에 21억 9천만 원을 추가 배정을 받았고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은 1주기 3년 내내 최우수 A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4단계 BK21 대학원 혁신 지원 사업에서는 연구재단 우수 연구자에 우리 대학에서 2명이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습니다. 지역 선도대학 사업의 경우 평가 대상 대학 중에 계속 1위를 달성하였고 작년에 1년의 경우 1억 원의 추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의 에너지 신산업 분야는 우수 사업단 및 우수 컨소시엄 선정을 위해서 1.6억 원을 추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각 사업별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서 특정 사업의 경우에는 EBS 등에 홍보되는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북대학교 정부재정지원사업 규모가 생각보다 커서 놀랐는데요. 네, 정용재 기획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인호 책임연구원님께서 국립대학 육성사업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국립대학교사업 책임연구원 김인호입니다.
오늘 국민대전 사업 관련해서 사업 개요, 사업 목표, 추진 전략 및 추진 성과, 기대 효과 순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이나 추진 경과 관련해서는 앞서 공주대 교수님이나 아니면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중요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국립대전 사업의 기본 계획의 추진 방향은 국립으로서의 공공성 강화와 대학으로서의 교육 연구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는 국정과제와 연계한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각 대학이 자유롭게 계획하고 추진하여 국립대전 사업의 비전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부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비전과 목표,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비전과 목표는 보시는 것과 같고요. 핵심 키워드인 5대 중점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거점 대학으로서 지자체 협력 기반 지역 문제 공동 대응, 지역민과 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 공유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다음으로 지역의 청소년, 취약계층, 장애 학생, 후학습자 그리고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민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점 군립대로서 기초보호 학문 분야의 연구자 및 학문 후속 세대 지원, 지역학 연구 등을 통한 기초보호 학문 특화 분야 육성과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대학 간, 해외 대학 간 대학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대학 교육 핵심 역량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 전략 및 발전 모델 구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 계획에 근거해서 전북대학교 국립대학 지원 사업 1주기 비전 목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은 지역사회 대학과 함께 상생 발전이고, 목표는 미래인재 육성, 연구 경쟁력 강화,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입니다. 이런 목표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대학 중장기 발전과 연계해서 국립대전 사업 추진 과제별 사업을 연계해서 계획하였고요. 이러한 결과는 뒤에서 말씀드린 연구 사업 실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비전과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대학 중장기 재정 운영 계획과 연계해서 재원 배분 방향을 크게 교육, 연구, 지역사회와 산학협력으로 설정하여 국립대전 사업과 기타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추진하였고,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북대학교 국립대학교선 사업의 5년간 총 사업비는 약 413억 정도 되고, 1주기 종합평가를 통해서 21억 9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먼저 1주기 종합성과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기여 관련해서 중점 추진 과제에 따른 사업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별도의 과제별 목표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과제별 목표를 설정한 후에 각 사업들을 계획 추진함으로써 의미 있는 사업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중점 추진 과제별 1주기 종합 실적은 시간 관계상 발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영역별 중점 추진 과제별 종합 실적을 계량 성과를 통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지역사회, 교육, 연구, 대학 경영으로 분류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자원과 함께 누림을 통해서 2018년부터 지역민 평균 3,100여 명 정도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학의 박물관, 캠퍼스, 텃밭, 그리고 학술림, 체육시설 등의 대학 자원을 이용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예술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평균 400여 명의 재학생들이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매년 평균 3,000여 명의 지역 및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진로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하였습니다. 대학 간 교육 역량 공동 강화를 위해서 거점 국립대 간 학사교류, 선언권 대학 실시간 공동 강의, 또 향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전북 실리콘밸리 실무교육 프로그램이나 아시아 특수 언어 캠프 등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1주기 누적 약 한 18,000여 명의 학생들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해외 대학에 약 200여 명의 학생들을 파견하였고, 교육 인프라 강화를 위해 약 136개의 스마트 강의실 구축하는 등 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기초보호 학문 분야 육성을 위해서 JBNU 영펠로우 지원, JBNU 생애주기별 연구자 지원 등을 통해서 약 460여 명의 교수님들을 지원하였고, 1주기 누적 360여 개의 과제를 수주,
또한 170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수주하는 등 다양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캠퍼스 균형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국립대학 유선 사업을 통해서 언론 홍보가 700여 건의 언론 홍보 실적을 달성하는 등 전북대학교 위상의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주기 종합 실적을 통해서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립대학 유선 사업을 통한 기대 효과는 지역의 교육, 연구, 혁신의 중심 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공공성 강화 및 책무수행 이행, 그리고 교육, 연구 역량 강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대학 발전의 실질적 기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립대학 유선 사업의 대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과 실적은 이후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국립대학 유선 사업 2주기가 시작됩니다. 2주기에도 깊은 관심과 적극적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인호 책임연구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국립대학 육성사업 우수 성과사례 발표가 이어지겠는데요. 전북 실리콘밸리 실무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반도체 설계교육지원센터 김기현 센터장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발표하실 때 시간이 넘지 않게 발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반도체 설계교육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기현이라고 하고요. 우선 이렇게 이제 우수 사례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좀 기쁘게 생각하고 이렇게 뜻깊은 시간을 가지게 해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프로그램은 전북 실리콘밸리 실무교육 프로그램이고요. 국립대학 육성 지원 사업 중에 대학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사례입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반도체 설계 교육 지역 센터라는 곳이 뭐 하는 곳인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립대학 육성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 목표를 어떻게 설정을 했고 그 사업 목표를 바탕으로 어떤 성과를 달성했는지를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가 안 넘어가는데요. 네, 추진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진 배경은 여러분도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국가 산업의 너무 핵심 전략 산업인 것도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반도체 기술을 기반으로 이렇게 기계 사물의 지능화 이런 걸 추진하면서 다양한 센서 반도체라든지 혁신적 반도체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생긴 게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 시스템 반도체라는 게 기존의 제조를 벗어나서 다양한 기술이 접목되는 반도체 개발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IoT용 반도체, AI용 반도체, 뭐 빅데이터, 연산을 위한 반도체 등 다양한 반도체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수요 인력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2027년 수요 인력을 보면 지금 2017년 대비 1.6배 증가할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지금 반도체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반도체 인력 현황을 보시면 이렇게 분야를 떠나서 학력을 보시면 이제 고졸이 가장 많은 인력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학사 인력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사 인력들이 반도체 회사에 가서 취업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분야별로 봐도 전자전기공학이라든지 기계공학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이 취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력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반도체가 단순한 제조를 뛰어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좀 더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학생 수는 많지만 실제로 반도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가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고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인력 채용 시 고려하는 사항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숙련 및 기술 수준 그리고 업무 관련 전문 지식인데 이걸 갖추지 못한 인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학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은 이런 실무 능력을 갖추기 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겠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설계 교육 지역 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반도체 설계 교육 지역 센터는 1999년에 처음 설립이 됐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북대학교 교수님 지금 11명, 원광대학교 교수님 1명, 군산대학교 교수님 2명 이렇게 각 전북 지역에 있는 대학교 교수님들이 센터를 설립을 해서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서 2년 동안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에서 실무 역량을 갖추는 교육 프로그램, 툴 실습이라든지 다양한 이론 교육을 진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칩을 설계하고 만들어보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학생 3, 4명당 교수 1명이 팀을 이뤄서 1년 6개월 동안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성과로 인해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취업률이 77.5%를 달성할 정도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국립대 취업률이 보통 50%로 55%대인데 굉장히 높은 취업률을 달성을 했고 그런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실무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때문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 8년간 교육서 현황을 보면 전북대 학생 외에도 군산대나 원광대 학생들도 다 참여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래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에 더해서 아까 잠깐 기획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중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 목표를 설정했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전북 실리콘밸리 교육 프로그램이 기존에는 그냥 반도체 설계 인력 실습 교육을 바탕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국대 육성 사업을 통해서 대학 협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대학 외에 전라북도 산업에 특화된 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을 추진해보자는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북대학교 외에 원광대학교, 군산대학교, 전주대학교, 의석대학교랑 컨소시엄을 형성하고요. 그리고 전북 지역에 있는 핵심 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 산업, 상용차가 전북 지역의 핵심 산업이죠. 이 핵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실무 환경, 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 공유를 하겠다는 걸 목표를 삼았고요. 다음 두 번째, 반도체, 미래 자동차 관련된 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거. 다음 또 하나는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랑 좀 긴밀한 스킨십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교육 목표를 세우고 오른쪽과 같이 지역 산업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카테고리를 보시면 4개의 추진 전략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반도체 취업 역량 강화 아카데미, 그리고 펠로우십 프로그램, 채용 연계형 장기 현장 실습, 그리고 지역 산학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추진을 했고요. 이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가 원래 2년 동안 학생들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표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 중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보라색 표기가 된 것들이 국립대 육성 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추가하거나 강화한 교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내용,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반도체 취업 역량 강화 아카데미인데요. 이건 쉽게 말하면 반도체 기업의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을 진행을 하는 거였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라북도 핵심 산업인 자동차와 관련된 반도체를 설계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아카데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북대, 군산대, 원광대 학생들을 저희가 선별을 하고 그다음에 전북 지역에 있는 반도체 기업 그리고 자동차 기업을 초청을 해서 다양한 세미나랑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8월 한 달 동안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이제 기업체분들이 직접 와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발표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참여가 힘드신 분들은 비대면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서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운영 건수는 총 19건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 수혜 학생은 1,239명, 이 중에서 타대학 학생이 113명이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 취업 역량 강화 아카데미를 위해서 제가 아까 설계 프로젝트, 실제 칩을 만들어보고 평가해보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걸 만든 후에 실제 기업에 있는 분들, 전라북도 기업에 있는 분들이 와서 그 작품을 보고 평가를 해주고 시상을 해주고 피드백을 주는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반도체 설계 학술대회 및 경진대회라고 이름을 붙였고 12월 27일에 이렇게 진행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오른쪽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참여해서
다양한 설계 작품들, 자율주행을 위한 포토다이오드 반도체 센서라든지 다양한 칩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펠로우십 프로그램인데, 이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개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를 우리가 돈으로 주는 것보다는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하에서 반도체 공정 실습, 그러니까 8인치 베이스의 실제 반도체 회사에서 활용하는 장비를 활용해서 실습해보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학생들을 총 12명 보내서 이렇게 이제 실제 교육을 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여기 교육을 받은 학생들 대부분이 반도체 대기업 쪽으로 취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다음 하나는 이제 산학협력 프로젝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립대 육성사업에서 핵심으로 생각한 게 전라북도에 있는 자동차 산업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뭔가 산업 발전에 기여를 한다는 취지가 있었죠. 그래서 다양한 반도체 회사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회사들을 연서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방학 동안 7월 15일에 학생들이 질의응답을 가지고 세미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참석자는 이제 103명이 참석을 했고, 이 중에서 이제 10명이 타대학 학생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전라북도가 자동차 산업의 핵심 산업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그쪽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 산학 협력 프로젝트, 지역 기업에 이제 뭔가 기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리콘밸리 동행 스페이스라는 거를 운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 인프라를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 산업체에서 와서 이런 툴이나 설계 툴을 실제 사서 하기 힘듭니다. 툴 하나에 이제 500만 원씩 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사서 구입을 한 다음에 공유를 해주는 식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 이제 전라북도에 있는 룩센테크놀로지라는 회사는 미세먼지용 전원관리 회로 칩 설계를 실제 학생들과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진했던 건 이제 채용 연계형 현장 실습 프로그램인데요. 학생들이 이제 실제 4개월 동안 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에 대기업으로 취업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물론 전라북도 기업은 아니지만 앵코 테크놀로지라는 세계 2위 패키징 회사에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총 15명의 학생들이 선발이 된 후에 프로그램을 거쳐서 실제 취업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이제 뉴스 기사로 성과도 나왔었고요. 실제 이제 제가 가서 봤을 때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았고,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수 성과들을 사례를 바탕으로 저희가 EBS의 국립대학 지역 협업 우수 사례로 선정이 돼서 이렇게 방영이 됐습니다. 2022년 10월 8일에 방영이 됐고요. 여기 방영된 모습을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아시아 특수 언어 캠프에 대해서 김다혜 동남아 연구소 연구원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아 특수 언어 캠프에 대해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 특수 언어 캠프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동남아 연구소 김다혜라고 합니다. 우선 아시아 특수 언어 캠프에서 특수 언어가 굉장히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수 언어라 함은 이제 국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의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이제 외국어를 국가가 이제 특수 외국어로 이제 정부에서 지정을 했는데요. 이 특수 외국어 중에 저희는 이제 동남아 언어를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시아 특수 언어 캠프라고 명명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언어 캠프를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총 7회 개최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언어 캠프는 여름과 겨울 방학 중에 이제 2주간 집중적으로 언어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4시간 30분, 그래서 2주 동안 45시간 정도의 언어 교습을 진행을 하고 있고, 4년 동안 저희가 429명에게 무료로 언어 교육을 제공을 했습니다. 언어 교육뿐만 아니고 저희가 이제 동남아 지역의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지역 2의 특강과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 지역의 그런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을 위해서 동남아 진학 설명회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지역 2의 특강은 이제 25회 개최를 했고 진학 설명회는 총 8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캠프 를 했던 사진과 그리고 이제 올해 개최를 했던 사진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금 더 이 언어 캠프를 이제 해마다 개최를 했었는데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동남아 언어 캠프를 세아스크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이 2019년도 처음에 이제 여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이 동남아 언어에 있어서 얼마만큼 이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2019년도 첫 캠프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이 동남아 언어 캠프가 지속될 수 있겠구나 이 가능성을 이제 확인한 캠프가 이제 2019년도 캠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93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5개 언어와 7개 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겨울 캠프는 저희가 이제 아랍어와 터키어, 인도어 이 3개 지역의 언어를 이제 개설을 했었는데 이제 아랍어와 터키어만 이제 수강 신청이 돼서 2개 언어만 이제 개설을 했었고 이제 아랍어의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의 수요도를 확인할 수 있어서 이제 이 이후부터 아랍어까지 추가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부터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이 운영을 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대면으로 강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깊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언어 캠프 같은 경우는 이제 대면 강의의 효과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제 이 기숙사를 부산 외대에서 제공을 해주셔서 여름 캠프에도 이제 대면으로 운영을 했고 87명의 이 학생과 교원, 일반인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2021년도에는 이제 여름과 겨울 캠프로 나누어서 운영을 했고요. 특히 이제 겨울 캠프부터는 저희가 이제 전북대와 부산외대 간의 학점 교류로 인해서 이 교류 학점 이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규 교육과정화가 2021년 겨울 캠프부터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올해 2002년도에도 여름과 이제 겨울 캠프가 동시에 진행이 됐고 특히 이제 여름 캠프에서는 필리핀어와 이탈리아어가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어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 현지의 강사를 저희가 이제 채용을 해서 온라인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이탈리아어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이탈리아어를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시고 수강 신청도 많이 해주셔서 조기에 이제 수강도 마감이 될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높은 언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올 겨울에 이제 캠프를 운영을 했었고 이제 20명 정도의 전북대 학생들이 부산 외대 학점 교류 학점으로 이제 이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이제 팬데믹 시기에 5차례 캠프를 모두 대면으로 성사를 했고 한 명의 이제 그 확진자 없이 굉장히 안전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던 거를 굉장히 큰 성과로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전국적으로 동남아 언어 캠프를 개최하느냐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특수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대학에서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이 호남권에서는 이제 동남아 언어를 교육하는 기관이 부재한데요. 이제 한국 외대와 부산 외대 이 중심으로 이제 언어를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호남권에도 이러한 언어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가 됐었고 그래서 이제 전북대와 부산 외대와 결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 동남아 언어 같은 경우에는 배우려는 학생도 부족하지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사도 적은 이중의 희소성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전국적으로 학생들을 모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동남아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언어, 그다음에 그 지역의 이해도, 그다음에 개별 전공 지식을 겸비한 인재 육성도 필요하고, 또한 이제 수요 대비 공급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이 동남아 지역 연구의 학문 후속 세대 육성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아시아 특수 언어 캠프를 출범하게 됐습니다. 또한 더불어 이제 걱정 국립대의 역할로서 뭐 대학 간 네트워크 허브로서의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지역사회 다문화 교육 수요에 부응한다든지 이런 역할도 묻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은 저희가 저희 혼자서는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부산외대와 전북대 간의 협약을 통해서 이제 부산외대 특수외국어 교육원 측이 강사라든지 강사료, 교재 및 교재비를 제공을 하고 전북대 측에서는 캠프 운영이라든지 그런 운영비를 부담을 하는 것으로 2019년도부터 이제 출범을 하게 됐고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이제 전국의 학생들이 이것들을 조금 기회들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동남아 언어 캠프를 위한 전국 대학 연합을 창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에 공감하는 교원들을 모집을 했고 이 교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이제 그 대학들을 저희가 취합을 해보니 10개의 국공립대, 10개의 사립대학, 즉 20개 대학의 교원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원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이분들에게 저희가 언어캠프 홍보와 수강생 추천 권한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언어 캠프가 4년 동안 운영이 돼서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뽑는 게 사람입니다. 저희가 이제 429명의 학생들이 무료로 이제 동남아 언어 교육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베트남 언어가 가장 많은 수강 인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그다음에 이제 아랍어도 굉장히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2번밖에 개설이 되지 않았지만 이탈리아어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출석률과 더불어 이제 간단한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수료율을 판단하고 있는데요. 양호한 수료 비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2020년도부터는 90% 이상이 넘는 그런 수료 비율을 자랑하고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수강생 만족도를 해마다 이제 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19년 여름에는 저희가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미숙한 점들이 있어서 만족도가 조금 낮았지만 2021년부터는 이제 4.5점 이상씩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 저희가 이제 이 객관식 만족도와 더불어 이제 서술형으로 학생들에게 불만족스러웠던 상황이라든지 기대 이상으로 좋았던 상황 뭐 이런 것들을 묻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도 이제 프로그램을 조금 더 수강생들에게 높은 프로그램 제공하기 위해서 조금 곧 여러 가지를 이제 고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참여한 사람들의 그 소속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40개 대학의 학부생, 대학원생, 교원들이 수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3개의 국공립대, 그다음에 24개의 사립대, 그다음에 이제 3개의 외국대학 소속의 학부생, 대학원생들이 수강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방학 중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언어 캠프를 듣고 또 이제 현지에 나가서 학위 논문을 위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뭐 이런 식의 연계를 하는 그런
대학원생들도 계셨고요. 대학생뿐만 아니고 기자, 시민단체 활동가, 변호사, 전북의 도민과 고등학생들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제도화인데요. 저희가 이제 비교과 과정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정규 교과 과정화를 위해서 차근차근 제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전북대와 부산외대 간 상호 학점을 위한 협약을 체결을 해서 2021년 동계부터는 저희가 학점 교류가 가능하도록 추진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동계 초급반에 서는 20명의 학생들이 학점 교류를 할 정도로 이제 학점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언어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동남아 지역학의 경우에도 배우려는 학생도 적고 가르칠 수 있는 이제 이 교사도 적은 희소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탈피하고자 저희가 초대학적 대학원 협동과정 창설을 하기 위한 논의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학적 대학원 협동과정의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이제 공동 학위 과정을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 취지를 공감하는 온세아스크의 19개 대학의 교원들과 회의를 해서 이것들을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라고 합의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이 언어 캠프가 4년 동안 운영이 되고 있고 제대로 잘 안착이 되어서 굉장히 많은 기관과 언론에서 많은 관심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3년을 위해서 이것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래서 동남아 언어 캠프 3년을 돌아보며 새로운 도전을 계획한다라는 제목의 이슈 페이퍼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이 전동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놓은 상태이고, 이메일로도 발송을 해서 이 언어 캠프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이 언어 캠프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맛보기로 설명하기 위해서 2022년도에는 이제 맛보기 설명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유튜브에 게시를 해서 이제 전북대 동남아 연구소 유튜브에 들어와 보시면 어떻게 언어 캠프가 운영이 되는지 맛보기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우수 사례로 선정이 돼서 제4회 국립대 육성사업 성과포럼 우수 사례로 영상도 제작하고 배포가 됐었고, 작년과 더불어 올해도 저희가 이제 전북대 재정사업 성과포럼 우수 사례로 이제 발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언어 캠프에서 그치지 않고 이 전라북도 동남아 언어 교육을 위해서 전북대, 부산외대, 전라북도가 이제 3개 기관에 협력을 작년 12월에 체결을 했는데요. 그 체결 이후에 저희가 이제 전라북도 이중 언어 강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결혼 이민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국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이용을 할 수 있는데, 모국어를 이제 가르치는데 교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수법을 가르쳐서 조금 더 이것들을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주 동안 이제 온라인 교육을 제공을 했고, 도내 이제 이중 언어 강사 26명이 이제 참여를 해서 이분들의 열정으로 100% 이제 수료율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다양한 기관들과 연대를 하고 좀 더 저희가 가진 역량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과제도 있는데요. 잘 안착이 되었지만 언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모색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45시간 정도의 언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한 언어를 45시간으로 교육한다는 게 굉장히 부족한 시간이기
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시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저희의 이제 모티브가 됐던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동남아 언어 교육을 위해서 이제 이 세앗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8주간 약 160시간을 교육을 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언어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인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정되다 보니까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달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교수법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을 할 예정이고 또한 이제 언어를 배웠으면 이제 이것들을 써먹을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저희가 제공하고자 동남아 언어 유학생이라든지 이주민들과 교류할 기회를 또 제공할 거고 또 이제 정부에서 이것들을 이제 공인할 수 있는 언어 능력 시험이 아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또 개선하고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대면 강의와 더불어 저희가 이제 화상 강의도 병행해서 운영해서 수강생이 적은 경우에는 화상 강의로 확대를 하고 또한 현지에서 이제 강사를 섭외해서 좀 더 수준 높은 이제 언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급자 중심의 홍보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홍보를 강화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모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참여자들의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언어 캠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이제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도 참여를 해서 모국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교육과정 제도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할 예정인데요. 아직 전북대학교에서 이제 아시아 특수 언어 관련된 이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목 개설을 위해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고 또 이제 그 초대학적 온라인 대학원 협동 과정을 위해서 본부의 컨설팅도 저희가 받을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아시아 특수 언어 캠프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아 특수 언어 캠프에 대해서 김다혜 동남아 연구소 연구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어서 장애 인식 개선 및 맞춤형 학습 환경 제공에 대해서 오세철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앙도서관의 행정기획팀장 오세철입니다. 저희는 장애인식 개선 및 맞춤형 학습 환경 사업을 가지고 발표를 드릴 텐데요. 사실 이런 기회가 부속기관에는 사실 없는 소중한 기회라 제가 조금 어필을 하고자 이렇게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저희 사업은 대학에서는 약간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진행하는 장애 학생 지원 사업의 목적과 그 여태까지 추진했던 결과 그리고 올해 사업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진행될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이 아무래도 대학에서는 조금 인식이 떨어지고 관심도가 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소중한 기회를 주신 기획처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조금 제가 설득시켜서 장기적으로 대학이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희 사업에 대한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장애 학생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대학 구성원의 인식을 조금 바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대학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자라는 목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은 기본적으로 장애 학생들이 대학 내에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선해서 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장애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여서 대학생의 만족도를 높여서 모든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함께 학습하고 함께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전체 대학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포함한 모든 대학 구성원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을 진행합니다. 장애 학생에 대한 인식 개선 여부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당연히 전북대학교 내에서도 장애 학생 및 장애인의 구성원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이 편견적인 태도를 해소를 하고 전체가 함께 할 수 있는 통합사회를 기반을 구축하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국가 거점 대학으로서 대학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해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겠다. 이런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4년간 국립대 육성사업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4년간 사업을 수행했고요. 그 4년 동안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년간을 1919년부터 시작을 했고 1919년에는 일단 장애 학생이 도서관에 들어오고 학습하는 공간을 개선하는 거에 목적을 뒀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가고 계시는 사회대 뭐 단대나 사무실을 보시면 실제로 장애 학생이나 장애인이 들어오는 것조차가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이 너무 무겁거나 아니면 계단이 있거나 뭐 경사로가 없거나 한 기본적으로 접근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도서관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경사로를 설치하고 보도블록을 다 바꾸고 이런 기본적인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고요. 두 번째는 2022년도에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연구하는 대부분의 활동이 웹에서 이루어집니다. 저희도 이제 단행본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전자저널이나 학술저널을 구독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전자자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서 연구할 수 있는 것을 기본적으로 바꿨고요. 전부 다 도서관 홈페이지를 반응협 웹페이지로 바꿨고 이때부터 저희가 장애인 인증마크를 달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장애인 인증마크는 학술전의 기본적인 활용을 위해서 장애인들이 웹 접근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요. 이 인증마크는 제가 알기로는 대학 도서관에는 저희가 유일하게 탑재해서 현재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인증마크를 단다는 것은 사실상 장애인들이 특수한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특수한 페이지를 기능을 통해서 얘를 읽어낼 수 있는 걸 전부 다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는 도서관에서 직접 그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21년도 사업에서 저희가 학생들이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학습 공간을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책 배달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의 이런 지속적인 투자와 서비스 개선을 인정받아서 제14회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에서 장려상을 수상했고요. 이 해에서 대학도서관은 최초로 받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 주관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립장애인 도서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사업에는 이제부터는 시설 개선도 이루어졌고 학생들에 대한 그 수요도 어느 정도 소통 활동도 이루어졌으니까 대학 구성원 전체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행사 진행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도서관 이외에 분관 그러니까 이제 각 단대에 있는 이제 분관 도서관에도 시설 개선을 추구하고 있고 책 배달 서비스는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에 2020년 사업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서 전시 활동을 2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 전시 활동을 위해서 중앙도서관 로비에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시 공간을 따로 제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 공간은 장애 인식 개선을 전시뿐만 아니고 단대나 뭐 사업단이나 여러분들의 성과물을 전시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올해도 지금 현재도 오늘도 전시가 진행되고 있고 약 1년에 하반기부터 작년 22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5건 전시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책 배달 서비스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책 배달 서비스는 2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카트를 구입해서 직접 배달을 교내는 원하는 장소로 직접 배달을 해드리고요. 교외 장소는 저희가 택배로 무료 택배로 원하는 곳으로 배달해드립니다. 그리고 대출 반납에 단행본 장애인들이 책을 반납하고 뭐 대출할 때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동 대출 반납기를 법학분관에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진행했던 사업 중에 첫 번째 사업을 말씀드릴 것이 이제 구경선 작가의 개인전 너를 만나서 행복했어라는 주제로 10월 4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했는데요. 요 캐릭터가 이제 토끼 캐릭터가 벤이라고 하는 캐릭터인데 이 구경선 작가가 만든 캐릭터고요. 카카오톡 이모티콘에도 있을 정도로 학생들에게는 익숙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요 구경선 작가는 청각, 시각 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러스트 작가, 유명 작가 중에는 거의 유일하게 장애를 가지신 분인데요. 저희가 첫 번째 이분을 선정한 이유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관심을 끌려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도에 따라서 참여율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유명 작가를 처음에 섭외를 한 거고, 요 캐릭터를 도서관 로비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요 캐릭터를 사용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사진도 찍으러 오고 장애인에 대한 요 작품을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유명 작가를 잘 선택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진행했던 저는 처음에 유명 장애인 작가를 선정을 했었고, 두 번째는 지역의 장애인 작가를 3분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장애인 복지관과 뭐 군산, 부안 장애인 복지관과 협업을 해서 지역 장애인 작가, 고정희 작가, 박선진 작가, 이우빈 작가 3분을 섭외를 해서 전시회를 했고요. 이분들은 전부 다 고정희 작가는 지적장애, 박선진 작가는 지체장애, 이우빈 작가 지적장애인데 이분들은 장애가 좀 중증 장애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보실 때도 평소에 중증 장애인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거의 없으실 텐데 이분들의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해서 학생들도, 그리고 이제 도서관에 방문한 대학 구성원들도 내 주변에 있는 중증 장애인의 작품이 이렇고 이분들의 생활이 이렇고 이분들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전북 지역 작가를 섭외를 했고요. 이분들의 관심도도 높아가지고, 그리고 이분들을 지역 작가를 섭외함으로써 여러분들 이제 우리 대학 구성원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지만 이 지역 작가분들도, 이분들은 사실 전업이 아니고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부업으로 미술 활동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전시할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실제로 미술관 같은 데는 전시를 잘 안 해주고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전시를 해줌으로써 이분들도 본인의 작품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지역의 이제 장애인 복지관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고 저희랑 함께해서 굉장히 좋았다는 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말씀드리면 책 배달 서비스하고 지금 대출 반납기 추가로 설치했는데, 책 배달 서비스 같은 경우에 2022년도 연간 87건 이루어졌는데, 이제 87건이라고 하면 거의 저희가 1년 동안이니까 굉장히 작은 숫자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전라북도 그리고 전북대학교 내에 계시는 장애 학생이나 장애인들을 생각할 때 굉장히 높은 수치고요. 저희가 21년도 했을 때는 24건이 있었는데 한 거의 300% 넘게 증가해서 87건이 이루어졌고, 이게 대학을 대표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로 대표적인 서비스로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카트도 구매하고 서비스 인력도 채용하고 프로그램 진행한 것에 굉장히 다른 학교 도서관도 감명을 많이 받아서 현재 견학도 많이 오고 있고 문의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학 도서관, 그러니까 과거에는 항상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장애인 사업이 공공도서관에서만 이루어졌는데, 대학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가 대표적인 걸로 이렇게 자리 잡아가고 있고, 장애 학생들이 공부나 연구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 반납기 설치는, 이거는 사실은 일반 학생들, 일반인에게는 이게 당연한 건데 장애인은 대출 반납을 스스로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게, 손이 떨거나 시각장애가 있거나 하는 분들은 이게 책을 가지고 대출하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앙도서관은 설비가 시설이 좋기 때문에 지금 법학분관, 저희가 법학분관을 선정한 이유는 법대나 인문사회 계열 연구자들은 아무래도 단행본 이용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행본을 가지고 혼자서도 대출 반납할 수 있도록 뭐 음성 지원이 되고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어서 약간 책을 가지고 손을 떠셔도 읽는 데 이상이 없게끔, 그래서 법학분관에 자동 대출 반납기를 신 모델로 새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최근 4년 동안 이렇게 설치를 해서 많은 투자를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2022년도에 저희 서비스하고 전시 활동에 굉장히 많은 참여자가 방문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만족도에 참여하신 분이 437명이었고요. 만족도 결과는 4.52점, 5점 만점에 4.52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가 총 21건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전북대학교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국내 언론에게 21건이나 이게 신문에 실리게 됨으로써 굉장히 이미지가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대학에서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주셔서 2020년도부터 22년까지 최근까지 전북대학교 혁신 과제로 선정돼서 운영 중이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고는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물론 이제 국립대학성에서 여태까지 4년간 잘 지원을 받았는데
저희는 사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미 국립대 육성 사업은 사실 올해로 이제 끝났다고 보았지만 다시 시전 사업에서 저희가 계속 신청해서 추구를 할 거고 앞으로도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장애 인식 개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서 대학 구성원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 자체를 없애는 문화 행사를 많이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학생과 비장애 학생과 장애 학생이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통합 환경을 구축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일단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고 계시지만 장애인에 대한 소통이 거의 없습니다. 만남도 없고요. 주변에 장애 가족이 있거나 친구가 있는 게 아니면 사실 그 환경을 알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개선하고자 일반 학생하고 장애인 학생은 같이 할 수 있는 소통 활동을 같이 할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해주고 프로그램을 마련해주겠다라는 게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 학생은 기본적으로 이런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요게 웹 접근성이나 아니면 대출 반납 효율성 강화하는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언제나 공부하거나 연구 활동할 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스티브 호킹 박사는 아실 겁니다. 그분이 2012년도에 패럴림픽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은 모두 다르고 표준은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이제 대학 구성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인식하셔가지고 이게 단순히 대학에서 전체 장애인들이 몇 명이고 이게 뭐 비용적으로 효율적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고 요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학 전체 구성원들의 편견을 해소해주는 대학의 교육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응원해 주시길 바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생활하시면서 보시면 저희가 책 배달 서비스하고 카트가 지나가거나 이런 것들이 서비스 전시 활동을 이렇게 보시면 항상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도서관에서 대학을 대표해서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중한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철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전 프로그램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비 시간을 갖고 오후 행사는 1시 30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